예, 안녕하십니까.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작권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작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저작자부터 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자라는 것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씀을 드리겠죠. 저작물별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들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작자를 결정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저작물 같은 경우 작곡자와 작사자가 있을 수 있고, 즉 저작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작물이 보통은 개인에 의해서 저작물이 창작이 되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어떤 법인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저작물이 창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저작자가 과연 누구가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법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면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이 정의 안에서 몇 가지 요건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먼저 사용관계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즉 어떤 법인에서 그 창작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용관계가 존재하는 하에서 그 개인이 창작을 하는 경우가 일단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어떤 고용관계하고 약간 다르게 도급이나 위임이라는 이런 계약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급이라는 것은 어떤 일 자체를 새로운 어떤 다른 당사자한테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건축공사 같은 경우를 흔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위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위임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을 대신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이나 위임의 경우는 도급인과 수급인, 위임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휘관계가, 사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가령 수급인이나 또는 수임인이 어떤 저작물을 창작을 한 경우에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도급인이나 또는 위임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또 유의할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에 관해서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 계약이었는데 여기에서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서 그에게 개발을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를 위해서 개발, 납품해서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 같은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또 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이 되려면 업무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작물의 작성 자체가 업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수행에서 어떤 파생적인 어떤 일을 해가지고 저작물이 창작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업무상 얻은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저작물을 창작을 했다. 이런 경우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업무에 관해서 저작물이 작성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가 돼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책이든지 이런 것들이 법인 명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창작자 명의가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경우를 요건을 충족을 하면 계약이나 근무 규칙, 즉 회사의 어떤 근무 규칙 또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사이의 어떤 계약 여기에서 어떤 달리 정한 게 없으면은 그 법인이 바로 저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표라는 건 이제 가령 책으로 말하면 발간을 하는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외부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스 코드가 저작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는 소스를 그렇게 공개를 안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는 이 업무상 저작물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 공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건만 충족이 되면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저작물의 몇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 저작물의 저작자는 바로 법인이 됩니다. 이것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특허의 경우와 정반대입니다. 특허의 경우도 사실은 뭐 요즘에는 어떤 기술 개발에 이런 것이 회사에서 속한 근로자들이 그 연구 개발을 해서 특허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 발명한 사람한테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법은 이제 특허법이나 발명기능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원칙이고 그렇지만 대부분 그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한 사람으로부터 법인이 사전에 양수를 하거나 또는 사후에 양수를 하는 이런 그 승계하는 규정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는 그거 경우와 다르게 아예 저작자 자체가 법인이 저작자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법인이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저작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모두 다 법인이 됩니다. 만약 그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고 그것을 법인이 승계받았다, 양수한 것이다라고 만약 그 구성을 한다면은 저작 인격권은 창작자한테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작자 자체가 법인이 되기 때문에 저작 인격권까지도 다 법인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창작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권리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저작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을 함으로써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창작함으로써 발생했다는 것이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이 저작권의 존속 기한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작권 등록을 전혀 하지 않느냐? 실제 지금 저작권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그 등록을 받고 있고요. 많은 저작물들이 저작권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의 실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그 다음에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 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 연월일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선택에서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 저작권 등록을 왜 하느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발생을 하는데 왜 하느냐?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먼저 저작자가 살아있는 경우에 본인이 하면 되는 것인데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가 할 수도 있고 또 유언으로 지정한 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작자로 등록이 되면 예컨대 이명이 아니라 실명이 등록이 됐다. 그러면 그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창작 연월일 또는 맨 처음에 공표 연월일이 등록돼 있다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됐다면 또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되거나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권리자가 권리를 인정받기가 쉬운 거죠.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영업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재산권법들에는 이 손해배상에 관해서 굉장히 특수한 규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 또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의 경우는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손해를 좀 더 간편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몇 가지 특수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아예 법원이 그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을 해서 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저작권에서는 또 하나 더 굉장히 특이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126조에 따라서 정해지는 손해액을 가름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1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25조, 126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특수한 조항들인데요. 즉 다른 특수한 조항들 다 빼고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등록된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바로 이 1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으로 법에 정해놓은 금액 범위 내에서 그냥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에 보면 바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특수한 조항들도 많이 있지만 권리자로서는 이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더 편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등록을 하면 이런 효과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등록에 따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로서는 가능하면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실제 많은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에 대해서 실제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헷갈리기가 쉽고 또 계약 관계에서도 굉장히 명쾌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발생을 하는 거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저작물에 어떤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 그것과 그 저작물 자체의 소유권, 이것이 다릅니다. 이 권리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혼동하면 조금 이 계약이나 무슨 걸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자칫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분쟁이나 사건을 보더라도 가령 이 지적재산권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계약 관계를 하는 경우에 이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이 귀속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도급을 주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건축공사 도급의 경우도 설계도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작권과 소유권의 귀속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저작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라는 식으로 명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즉 설계도면 같은 경우도 이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내 거고 이 설계도면 자체는 당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구분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일상생활에서 그냥 알기 쉽게 예를 들면 그림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그 그림 자체의 소유권은 넘어갔습니다. 그 그림을 산 사람한테. 그렇지만 화가가 그림을 넘기면서 그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까지 한다라는 어떤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그림의 저작권은 여전히 화가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림의 소유권은 그 그림을 산 사람이 가지지만 그림의 저작권은 화가한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산 사람이 그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런 건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만약 그림 소유자가 이건 내 그림이니까 하고 그림을 혼자서 막 고쳤다. 이것은 그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저작 인격권 중에서는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있어서 함부로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령 그림을 산 사람이 이건 내 그림이니까 하고 그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컬러로 그대로 찍어서 여기 좀 막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거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 중에서 복제권이나 또는 배포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림을 매수해서 자기가 소유하는 사람은 그림 자체의 소유권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림에 딸린 그림 자체에 있는 화체된 저작권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림의 소유자는 그 그림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집에다 걸어놓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그림을 향유할 수 있는, 이용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 권한을 부여를 하는 규정이 저작권법에 있습니다. 그림을 매수해서 소유자가 된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나 배포를 하려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은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이것의 원본을 소유한 사람 또는 그의 동의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해서 전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림을 산 사람 그리고 그의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면 그냥 화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랑이 그 저작물 그림을 원본을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화랑에 전시를 하든 어느 특정 장소에 전시를 하든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가로나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러니까 거리 또는 공원이나 건축물 외벽처럼 다수의 일반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전시하는 것은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애당초에 저작권자가 그런 일반 사람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전시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림을 산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냥 뭐 어디 건물 외벽에다가 탁 설치해 놓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은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 그림의 소유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든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건물 외벽에 설치했으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일반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법률에서 어떤 권리를 말씀드리면 권리라는 것은 하나의 권리를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권리의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특이하게 저작권이라는 것은 그냥 저작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개의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권리의 다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여러 개의 권리가 서로 조금씩 다른 권리다 보니까 이 권리를 일부만 행사할 수도 있고 일부는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만 넘길 수도 있고 일부는 넘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일부만 이용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이용하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운영 자체를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두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뭐 표현해서 알 수 있듯이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또는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고요. 여기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의 권리가 있는데 뭐 공표권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성명표시권이라는 것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에다가 그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저작물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이것이 저작자의 그 성명표시권입니다. 그런데 가령 이제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림이라고 예를 들죠. 그림의 저작자가 자기 밑에 보통 이게 자기만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성명 표시를 한 것인데요. 그 그림을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면서 그 그림에 있는 이 저작자의 성명을 원래 있었는데 지워버리거나 원래 없었는데 새로 쓰거나 자기 임의로 그러면 그것이 다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명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다 이명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명을 썼는데 그걸 이명 대신에 실명을 쓰는 경우도 생명표시권 침해입니다. 그것도 다 이제 침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일성 유지권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동일성 유지권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걸 변경하는 것, 이것은 다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 약간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음악 저작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트에서는 미리 듣기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조금씩 들려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된다라고 본 그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자 재산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복제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제권이든지 이런 저작권을 이야기할 때는 가령 복제권 그러면 저작권자가 이 복제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남이 함부로 이걸 복제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즉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를 하면 권리 침해가 된다는 것이 권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제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 복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요. 요 복제에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요즘 디지털 시대라 보니까 요 사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을 한 다음에 다른 해외 동영상 사이트를 클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저작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이 그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해외 불법 동영상 사이트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사이트에 이 링크를 달아놓은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체는 복제나 전송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그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그 가입자들이 그러한 것을 불법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냐,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냐, 또는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이냐,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됐는데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것이 방조 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많은 저작권자로부터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받는 판결이 됐고 또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또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 그것이 방조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그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좀 의문시스럽다, 정당성이 의문시된다라는 취지의 판시까지 해서 조금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좀 다른 입장을 표명을 한 거고요. 물론 두 사건은 그 링크의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링크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냥 옮겨가는 링크가 있고 링크를 클릭하면 마치 자기 화면인 것처럼 이렇게 링크가 다른 화면이 다른 사이트가 그냥 뜨는 링크가 있는데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판결이 이런 식으로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작 재산권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는 복제권이고 지금 오늘은 복제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